그날 새벽 중국 최고 권력자의 이름이 적힌 문서 한 장이 전쟁을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도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장의 문서가 움직이던 순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실탄이 멈췄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맨 아래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시진핑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문서 어디에도 중국의 요구는 없었고 미국의 압박도 없었으며 군사적 조건조차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일하게 반복해서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왜 중국은 이 상황에서 한국을 선택했을까? 왜 태국과 캄보디아는 동시에 침묵했을까? 그리고 왜 그날 이후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한국이 막아낸 전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이건 외교 교과서에도 없고 뉴스에도 남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날 총 한 번의 통화와 한 장의 문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쟁을 멈췄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아무도 몰랐던 진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글을 어디에 제보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도 되는지, 혹시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제 이름 하나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지는 않을지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날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 순간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묻어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십수년 동안 근무해온 실무자입니다. 뉴스에 얼굴이 나오는 직책도 아니고 결정권을 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쓰고 새벽에 울리는 전화에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외교를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는 종종 커피가 식기 전에 끝내야 하는 판단이고 상대방이 숨을 고르는 짧은 침묵 속에서 한 문장을 어떻게 꺼내느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런 평범한 하루 중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날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는 5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고 휴대전화 진동이 책상 위에서 길게 울렸습니다. 그 진동의 길이만으로도 상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외교부 동남아 라인을 총괄하던 선배 김윤석 국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농담 한마디쯤 섞어 전화를 시작하던 분인데 그날은 인사도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문장에 제 머릿속이 단번에 맑아졌습니다. 아니요, 맑아졌다기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는 동안 무슨 일이 터졌는지 설명은 없었지만 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그곳이었습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고는 올라오고 있었고 국경 인근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외교부 내부에서도 가장 위험한 변수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 가능성이 현실로 넘어오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된 것입니다. 청사에 도착했을 때 상황실은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 표시들이 어지럽게 겹쳐 있었습니다.
각 표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병력 이동이 확인됐습니다. 보고를 하던 박성훈 과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건 감정을 누르고 있을 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자료를 넘기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이런 순간에 괜히 말을 보태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은 말보다 정보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윤석 국장이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번 건은 미국이 이미 한 번 손을 놓았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중재에 실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사태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진 말은 저를 그 자리에서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 이야기인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제 손을 거쳐 전달될 문서 한 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를 밀어내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문서의 끝에 적힌 이름 하나가 저를 이 글 앞에 앉히게 만들 줄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6시를 넘기면서 보고서가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고 각 보고서는 공통된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번엔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말을 꺼낸 사람은 정보 분석팀의 최민재 사무관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배였지만 보고할 때만큼은 불필요한 말 한마디 없이 핵심만 짚는 친구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은 내부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고 캄보디아는 국경 문제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공표한 상태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번엔 끝을 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신호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재 실패를 인정한 상태였고 유럽 쪽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지만 외교부 내부에서는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항상 움직이기 전에 분위기를 봅니다. 김윤석 국장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누군가가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무심코 노트 한쪽에 출구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외교에서는 언제나 출구가 중요합니다. 체면을 지키면서 물러날 수 있는 길, 패배가 아닌 선택처럼 보이는 길. 그 출구가 없을 때 사람들은 전쟁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실에서는 그 출구를 찾는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번 사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곧바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시점까지도 한국은 이 사태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사국도 아니고 군사 개입을 할 위치도 아니며 이 지역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한국이 나서야 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이정훈 차관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분의 말투는 늘 그랬듯이 차분했지만 그날은 유독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강점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반응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에서 통하겠습니까? 박성훈 과장이 솔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의심보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정훈 차관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말이 가진 무게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모두가 물러나 있는 자리,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누군가 서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이 나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교는 언제나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망설이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의실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어디로 흘러가든 한국은 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저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청사 유리벽에 부딪혀 반사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중국 라인을 담당하던 서혜진 서기관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이 이제 막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서혜진 서기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서 보고하던 사람인데 그날은 말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중국 쪽 외교 채널에서 비공식 접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비공식 접촉. 외교 현장에서 그 표현이 갖는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자 아직은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내용은요. 제가 묻자 서혜진 서기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에 대해 한국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자료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판단. 그 말은 곧 중국이 우리를 단순한 전달자나 관찰자가 아닌 하나의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상황실로 들어섰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은 비슷한 소식을 접한 듯 보였습니다. 김윤석 국장은 테이블에 손을 얹은 채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고 이정훈 차관보는 서류를 넘기지 않은 채 한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쪽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회의실 안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의자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박성훈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보통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정리한 뒤 통보하듯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의 판단을 묻고 있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다음 수가 정해질 겁니다. 이정훈 차관보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책임은 무거웠습니다. 잘못된 한 문장은 한국을 한쪽 편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었고 그 순간 중재의 가능성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이 아니라 말의 무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총 한 발보다 문장 하나가 더 많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처럼 실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회의는 이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문장을 여러 번 고쳐 읽고 표현 하나하나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중립이라는 단어를 쓸 것인지 균형이라는 표현이 더 나은지 아니면 아예 같이 판단을 배제한 문장이 필요한지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걸 굳이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윤석 국장이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이미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말은 회의실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꿔놓았습니다. 외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말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정리된 방향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쪽의 주장도 평가하지 않고 어느 쪽의 책임도 언급하지 않으며 다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지점까지 와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끝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이겨야 할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물러나야 할 시간입니다. 문장이 정리되자 그 문서를 중국 측에 전달하는 역할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 문장을 넘기는 손이 제 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서를 보내고 나서도 곧바로 반응은 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고민하고 있다는 기색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실에 다시 모였을 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사태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아주 높은 곳에서 결정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넘어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가 어떤 이름과 함께 내려올지 그때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상황실의 시간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사람들은 말수를 줄인 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호흡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외교 현장에서 가장 긴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상대가 고민하고 있다는 건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고민이 어디로 결론 날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언제나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외운 문장인데도 자꾸만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중국 쪽에서 추가 질문은 없습니까? 제가 김윤석 국장에게 묻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게 더 신경 쓰입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음을 지으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외교에서 질문이 없다는 건 이미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상황실 문이 열리며 이정훈 차관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표정만 봐도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걸음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중국 쪽에서 내부 참고 자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자료 요청. 그건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니라 결정을 앞두고 근거를 쌓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박성훈 과장이 묻자 이정훈 차관보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양국이 체면을 잃지 않고 동시에 물러날 수 있는 전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휴전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누가 먼저 물러나는 모양새가 되느냐였습니다. 회의는 다시 길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말을 자료로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과거 사례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이 경우가 왜 성공했는지 저 경우가 왜 실패했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외교라는 것이 단순히 현재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재배치하는 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니까요. 자료를 정리하는 도중 서혜진 서기관이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건 생각보다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제가 묻자 서혜진 서기관은 잠시 주변을 살핀 뒤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최고 결정 라인에서 직접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라인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 사안이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중국의 체면과 방향성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료를 전달하고 나서도 중국은 쉽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하루에 한 번씩 짧은 확인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모두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문장들 속에서 저는 묘한 온도를 느꼈습니다.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닌 그 애매한 문장들 속에는 한국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청사 근처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을수록 지도 위의 붉은 선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선 하나하나가 사람의 목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윤석 국장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아주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제가 묻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어쩌면 전혀 다른 결말로
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된 이후 상황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생겼다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적어도 완전히 막다른 길은 아니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중국이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 건 내용이 아니라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외교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은 내용보다 체면을 먼저 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전이라는 결과를 밀어붙이기보다 그 결과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식 회의가 아니라 차관보, 국장, 몇몇 실무자들만 모인 비공식 논의 자리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잠시 망설였지만 김윤석 국장이 직접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 문안 작업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이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회의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중국이 물러나는 모양새가 아니라 중국이 중심에 서 있는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 질문 하나를 두고 몇 시간 동안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주도했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박성훈 과장이 말하자 곧바로 반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은 완전히 뒤로 빠지게 됩니다. 서혜진 서기관의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조급함보다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훈 차관보는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건 누가 공을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외교에서 책임을 진다는 건 성공했을 때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중국이 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중국으로 전달되는 문안의 톤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권고 대신 선택지를 나열했고 결론 대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의 끝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 선택은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결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쓸 때마다 저는 손을 잠시 멈추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압박처럼 보이지는 않는지, 간섭으로 느껴지지는 않는지 문장 하나에 그만큼 많은 의미가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중국 측에서 처음으로 비교적 긴 회신이 왔습니다. 그 문서는 공식 문서도 완전히 비공식도 아닌 애매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발표할지, 어떤 표현을 쓸지,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까지 하나하나 짚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단계를 넘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문서의 마지막 문장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최종 판단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내릴 예정입니다.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심은 아니지만 결심을 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이 일의 본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고 싶었지만 그 방법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스스로 옳은 선택을 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지금 한국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도 무겁고 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 보내온 문서가 점점 구체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상황실 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긴장 속에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집중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말수가 줄어듭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그 말이 기록으로 남을까봐 혹은 그 말이 상대의 판단에 영향을 줄까봐 모두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날의 상황실도 그랬습니다. 중국 측에서 최종 문서 초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기쁨보다도 묘한 정적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커피를 가지러 나왔다가 복도에서 이정훈 차관보를 마주쳤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텐데 그날은 서로 말없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잠깐 걷지 않겠습니까? 차관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사 옥상으로 올라가니 겨울 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날만큼은 그 불빛들이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일 겁나지 않습니까? 차관보가 뜬금없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겁납니다. 그런데 안 겁난다고 말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차관보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난간에 손을 얹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외교를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그날따라 유난히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거대한 역사의 조정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씩 각도를 틀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와 다시 상황실로 돌아왔을 때 서혜진 서기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만 봐도 무언가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최종 문서의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결정의 방향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동시 휴전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동시적 긴장 완화 조치라는 완곡한 표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중국이 이를 지역 안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최종 문안에 대한 아주 미세한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 여러 번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패배로 읽히지 않을지, 굴복으로 해석되지는 않을지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안은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 지도자 개인의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밤이 깊어갈 즈음 중국 측에서 아주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최종 검토 중, 곧 통보 예정.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결정의 문턱에는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상황실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 일이 숫자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으로 결론 날 거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최종 통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도착했습니다. 대단한 문구도 강한 어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이 통보가 얼마나 무거운 결정인지를 더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8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상황실에 모여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한 상태였고 커피 잔이 책상 위에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연필을 손에 쥔 채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혜진 서기관의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회의실 전체를 가르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왔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서혜진 서기관은 천천히 화면을 돌려 문서를 공유했습니다. 그 문서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이 사태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에 동시에 전달할 메시지를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충돌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양국이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서의 끝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본 조치는 지역 안정과 장기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압박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무게를 가진 문장이었습니다. 중국이 이 선택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도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문서의 의미를 각자 정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윤석 국장이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중국이 물러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문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자기 방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 어려운 과정이 이 문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곧바로 후속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에 거의 같은 시각에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한국에는 그 사실을 사전에 공유했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상황을 함께 지켜봐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은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쪽 반응은 어떤지, 캄보디아 쪽 내부 회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상황실은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통보가 정말로 휴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의 시작일지. 외교에서는 통보가 곧 결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더 큰 시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즈음 첫 번째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태국 측에서였습니다.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중국의 메시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짧은 전달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즉각적인 거부는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뒤 캄보디아 쪽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두 나라의 반응이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는 사실에 회의실 안에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건 중국의 통보가 양측 모두에게 같은 무게로 전달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이 일이 이론이나 문장이 아니라 현실의 선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통보는 전달됐지만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어느 한 나라의 손에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태. 그 미묘한 균형 위에서 이 사태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통보가 전달된 뒤 태국과 캄보디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중 검토, 내부 논의, 공식 입장은 추후 발표, 외교 문서에서 그 표현들은 흔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태국 쪽에서 먼저 구체적인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은 중국 통보가 전달된 지 반나절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정보를 전달해온 쪽은 현지 공관에서 오래 근무해온 조성민 참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수가 적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절대 보고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태국 내부 회의가 생각보다 거칠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문장은 그 자체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 내부에서는 군과 외교 라인 사이에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고 특히 군 쪽에서는 이번에 물러나면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강한 반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경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든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안입니다. 특히 병력 이동까지 시작된 상황에서는 한 발 물러나는 결정이 패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쪽 상황 보고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젊은 장교들 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민 참사관의 그 말에 회의실 안의 시선이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국경 인근 부대에서 실제 충돌이 벌어질 경우 피해가 얼마나 클지에 대한 보고가 올라가면서 이번만큼은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태가 단순히 정치적 계산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보는 이들은 숫자와 체면보다 목숨을 먼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쪽 상황은 또 달랐습니다. 캄보디아는 국경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중국의 통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캄보디아 라인을 담당하던 윤지후 서기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함께 어딘가 당황스러움도 묻어 있었습니다. 이걸 압박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우리가 그동안 계산과 전략만 이야기했지 정작 이 사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충분히 떠올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보고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국경 인근에서 자발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일선 지휘관들 사이에서 공식 명령이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으로 연락이 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충돌은 피하자는 합의가 현장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어떤 외교 문서보다도 그 한 문장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계산보다 현장에서 사람을 마주하는 이들이 먼저 멈췄다는 사실. 그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측 모두 공식 발표를 미루면서도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병력 이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되돌릴 수 없는 선은 넘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이 사태의 중심에 외교 문서나 강대국의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 환경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지만 묘한 책임감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휴전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사태는 더 이상 전쟁을 향해 직선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먼저 멈추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뒤 상황실의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공유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태는 폭발이 아니라 수습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 모두에서 공식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발표 시점과 표현을 두고 막판까지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었습니다. 그건 누가 먼저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윤석 국장은 그 보고를 들은 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미 넘어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태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그 선택을 지켜보는 중국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한 문장 한 단어에 매달리며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캄보디아 쪽에서 먼저 공식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형식은 국내 언론을 통한 간단한 발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시행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회의실 안에서 작은 숨소리들이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휴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사실상 그와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뒤 태국 쪽에서도 거의 같은 시각에 비슷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표현만 약간 달랐을 뿐 핵심은 같았습니다. 추가 병력 이동 중단, 현장 지휘관 간의 접촉 유지, 우발적 충돌 방지. 두 발표가 거의 동시에 나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 먼저 굴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시에 멈췄다는 그림. 우리가 그토록 고민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누군가 박수를 치지도 환호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숨을 참고 있다가 이제야 내쉬는 것처럼요. 저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전쟁으로 번졌다면 이 발표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이 거창한 무기나 강한 압박이 아니라 누군가의 체면을 지켜주는 한 걸음의 배려였다는 사실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중국 측에서도 짧은 평가가 전달됐습니다. 아주 간결한 문장이었습니다. 지역 안정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그 문장은 누군가를 칭찬하지도 공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결과를 중국 스스로의 선택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이 사태가 이제 정말로 하나의 국면을 넘어섰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야기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는 언제나 조용히 묻힙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국경을 넘지 않아도 될 이유가 하나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상황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만에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아 서제스트 투 프러시드. 공식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늘 보던 얼굴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보며 뉴스를 훑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어떤 화면에도 전날에 긴박했던 순간들이 크게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짧은 국제뉴스 한 꼭지, 외신 인용 몇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면 조용히 지나간 편이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박성훈 과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아쉬움도 안도도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네. 조용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했을 때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대서특필이 됐다면 그건 어쩌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진 뒤였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실은 이미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정리하는 사람,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사람, 다음 이슈를 준비하는 사람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 방 안에 가득했던 긴장과 침묵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 막아낸 것은 결국 이 평범한 풍경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김윤석 국장은 이번 사안을 아주 짧게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한 곱이 넘겼습니다. 다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말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장 무너지지 않게 받쳐놓았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며칠 동안 쌓아두었던 메모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적어 내려간 문장들, 지워졌다 다시 쓰인 단어들, 의미를 찾기 위해 여러 번 동그라미 쳐놓은 표현들. 그 메모들을 보며 저는 이 일이 제 안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이 옳을지 그를지 미리 알 수는 없다는 사실. 그 불확실함 속에서 버텨야 했던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서혜진 서기관이 제자리로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에 국경 쪽에 있던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그게 제일 무섭고 제일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었던 건 바로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차들은 신호에 맞춰 움직이고 도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어렵게 지켜낸 것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된 뒤 며칠 동안 외교부 내부는 눈에 띄게 차분해졌습니다. 모두가 다음 현안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여운을 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여운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공관에서 보내오는 짧은 보고들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양쪽 모두에서 국경 인근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 우발적 충돌 우려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평가. 그런 보고들은 특별할 것 없는 문장들로
정리돼 있었지만 저는 그 문장 하나하나를 유난히 오래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중 하나의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며칠간 밤이 유난히 조용하다는 말이 오가고 있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외교 문서에서 조용하다는 표현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통계도 아니고 정책적 평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이 보고서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 사태가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를 오히려 더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윤석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업무 지시는 아니었고 보고를 위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창가 쪽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번 일 외부에서 묻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언론의 취재 요청을 뜻하는 게 아니라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오가는 질문들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김윤석 국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번 일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해외 외교 관계자들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이 조심스럽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라인이 아니라 업무가 끝난 뒤 안부를 묻는 형식의 메시지들. 그 안에는 공통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묘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주도했다, 성공했다, 이끌었다 같은 단어보다 묘하다는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고 뒤로 빠지지도 않았으며 누군가의 선택을 대신 내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넓혀줬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혜진 서기관이 제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번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 일을 덮자는 뜻이 아니라 각자의 체면과 판단을 존중하자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야기가 공식 역사에는 자세히 남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 묵혀두었던 개인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업무용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에게 남기는 기록들이 적혀 있던 노트였습니다. 그 노트를 펼치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적어도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선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묻히게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야기들. 그 속에는 수많은 선택과 망설임 그리고 책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완전히 사라지게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지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맨 앞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멈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저는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밖으로 꺼내야겠다는 결심을 조용히 굳히게 됐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저는 꽤 오랜 시간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외교라는 일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영역이고 그 과정은 종종 말해지지 않음으로써 의미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영웅담도 아니고 누군가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기록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를 바랐고 그 선택이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남기기로 한 이유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기억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사실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판단이 조심스럽게 이어졌고 그 판단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한 발 물러났고 누군가는 끝까지 말을 아꼈으며 누군가는 자기 차례가 아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한쪽의 답이 되기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들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은지도 말하지 않았고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지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조용히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외교의 아주 특이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앞장서지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는 얼굴, 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무시되지는 않는 위치. 그 애매함이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숨을 고를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은 한 해외 외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에서 한국은 자기 힘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힘을 증명하지 않으려는 태도 역시 하나의 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태는 국제 뉴스의 뒷페이지로 밀려났고 사람들은 다른 위기와 다른 갈등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자주 언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늘 그렇게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이 포성 없이 잠들었고 군인들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채 하루를 마무리했으며 국경을 사이에 둔 사람들은 또 하루를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가 기록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한국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라였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였을지를 함께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전쟁은 멈췄고 세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 하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용한 용기와 절제로 만들어진 결과였는지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남깁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선택들이 세상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들었던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